서 주로 이제 보건소가 되겠죠. 보건소 이제 검체 채취하는 인원을 늘리면서 시간을 연장하면서 운영을 하고, 일시적으로 추가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이것은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이 되겠고, 학원이나 뭐 학교나 병원 등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해서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검체 채취 인력은 이제 중복되는 내용인데, 결국 이 검체 채취를 하기 위해서 이제 면허 소지자들이 추가적으로 그 지원이 되겠고요. 학교나 병원으로 나갈 경우에는 좀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엔 특정 그 학교 학생들 및 보호자 정도가 이제 학교로 와서 검사를 받을 텐데, 이제 그분들을 이제 안내하고 줄을 서면서 뭐 일정 간격을 띄우고 이런 좀 안내적이고 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거기 계신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릴 수 있겠고,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자체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좀 접촉이 전무한 좀 접촉이 없다고 판단되는 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뭐 검체 채취나 등 다른 것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학조사 팀인데요. 역학조사 팀은 이제 사무실에서 주로 이제 환자 관리 팀하고 현장에 나가시는 현장 역학조사 팀으로 나눠서 보았습니다. 먼저 사무실에서 이제 주로 계시는 분은 이제 결국 그겁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확진자와 주로 이제 통화를 하는 겁니다. 뭐 A라는 확진자가 있으면은 뭐 특정 한 명이 전담하여 통화를 하는 거고, 이는 결국 확진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확진이 되면서 많이 혼란스러우면서 주변에 연락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보건소 연락에 되게 민감하고 짜증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불어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제 한 명이 전담하여서 확진자와는 통화를 하는 것이 좋겠고, 이 통화를 하시는 분이 담당을 하여 가지고 이 한 명에 대해서 접촉자 분류 및 검사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관리팀에 계시는 담당자가 확진자 통화하면서 기초 역학조사서와 심층 역학조사서를 작성을 하고, 물론 심층 역학조사서는 좀 제한된 내용만 포함이 되겠죠. 일단 기초 역학조사서를 등록을 하면서 도에도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 역학조사 팀에게 동선을 전달하여서 현장을 나가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이제 그러는 동안에 이제 우선적으로 파악된 이제 가족이나 지인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잘 기억을 합니다. 누굴 만나 어디를 갔는지나 몇 시에 어디에 갔는지는 몰라도 누굴 만났는지는 잘 기억을 하시거든요. 이제 가족이나 이제 만난 지인들에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웬만하면 다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자가격리에 대해 1차적으로 좀 안내를 하면서 추가 정보를 좀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대개 확진자들이 그 과거 기억을 완벽하게 하지 못합니다. 몇 월 며칠에 누구랑 몇 시에 어디를 갔는지에 대해 정확히는 잘 기억을 못하고 누구랑 만났던 거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정보를 이런 좀 가족 및 지인들에게 확인을 하면서 또 확진자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좀 숨기는 건 없는지 등등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이용시설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검사 범위 및 분류를 결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 학교나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다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학생이 나왔다 그러면 그 학생이 담임 선생님하고 주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보통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반 친구들은 다 자가격리잖아요.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안내해주고, 검사 장소 및 시간, 어디서 검사를 받고 몇 시까지 오셔야 되는지 등을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의 접촉자 범위,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는 뭐 같은 반,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 그다음에 주변에 뭐 친한 친구들 또는 거기에 출입한 분들 플러스 알파로 그 접촉자 분류를 하는데, 이런 명단을 이제 학교에 요청을 선생님들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 현장 역학조사 팀이 거길 방문했을 때 빠르게 이제 명단을 받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우나, PC방, 헬스장 등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장소는 뭐 명부 작성 여부 등이나 이제 확진자가 이제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문했는지 등의 이제 뭐 아이디나 뭐 출입 기록 등을 통해 가지고 미리 요청을 해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명부를 좀 명단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역학조사 팀은 이제 이 환자관리팀에서 작성한 조사서를 가지고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시는 거고요. 이제 명확한 접촉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장에서 접촉자 인적 사항을 확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은 이제 사무실에 이제 환자 관리팀 담당자와 또는 도 역조관하고 상의 후 그 접촉자 유무를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확진자가 방문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환자관리팀과 좀 소통을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몇 시에 마스크는 어떻게 착용했고 뭐 거리는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기록 및 정리를 해서 환자관리팀 담당자와 같이 논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관리팀에 이제 약간 손발이 되어준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현장 역학조사팀이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환자관리팀하고 현장 역학조사 팀 담당자가 같이 이제 최종적으로 접촉자 분류를 합니다. 특정 A라는 장소에서 접촉자는 누구이며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뭐 B라는 장소에서는 접촉자가 누구누구해서 몇 명이고, 이런 부분들을 분류를 최종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접촉자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야 될 명단이 있을 거고, 그 내에서 이제 접촉자까지 분류가 되는 명단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가격리팀 및 선별진료소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중이용 시설 명단은 선별진료소를 지정하면 더 좋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아까 학교를 예를 들었으면 학교에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는 이제 학교로 이동 선별진료팀이 나가니까 몇 시까지 오셔가지고 검사를 다 받도록 해주세요. 또는 뭐 학원에 예를 들면은 학원에 뭐 특정 어떤 검사 받아야 될 명단이 있으면 그 친구들은 몇 시까지 보건소로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보건소라고 하면은 보건소 선별진료 아니 검체체트 팀에 그다음에 이제 학교라고 하면은 학교 이동 검체체트 팀에 그 명단을 공유해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설사 누락되더라도 다음날 추가적으로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이제 자가격리자 대부분은 일단 사전에 역학조사팀에서 그 환자관리팀에서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빠르게 검사를 해서 검체 채취를 해서 그 보안연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접촉자 명단을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알고 있으면은 검사하면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바로 전달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합니다. 그다음에 자가격리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를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일단 유선으로 안내를 드리는 좀 특정 일을 단순 반복 작업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수속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와 계약된 업체 또는 보건소에서 수속 나갈 장소 및 시간을 좀 어레인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보건소 직원이 계시고 지원원 인력이 있다면 사실 검체 채취팀은 일단은 면허 소지자분이 아예 검체 채취를 하려고 딱 정해져서 오십니다. 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여기에 배치를 해주면 되고 역학조사팀 같은 경우는 일단 환자관리팀 이게 특히 환자랑 좀 통화를 많이 하시고 좀 소통이 많을 분들은 팀장님하고도 소통이 많고 다른 팀과도 소통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보건소 직원이 담당을 하거나 또는 파견되어도 이제 오래 계실 분들 예를 들면 뭐 일주일 있다가 다시 돌아가실 분들 말고 몇 달 이상 계실 분들로 이제 배치를 하는 게 좋고요. 현장 역학조사팀은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 환자관리팀의 손발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좀 단기간 오셔가지고 빨리 교육을 받으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좀 일시적으로 오신 분들을 주로 구성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확진자마다 증상이나 확진 시기에 따라서 누구는 이제 동선이 뭐 이틀밖에 없는데 뭐 장소도 거의 없고 누구는 뭐 그 일주일 이상 되기 때문에 장소도 너무 많고 또 누구는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교통정리해주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관리팀에서 역학조사를 1차적으로 마치면은 일단 배분해주는 사람이 중간에 있으면은 이 분이 좀 걸러가지고 중복되는 건 좀 빼고 그 다음에 너무 그 환자마다 동선에 좀 그 양이 다르다면 적절히 배분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가격리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등록하고 자가격리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단순 반복 업무이기 때문에 좀 보조에 좀 이렇게 그 보건소 경험 있는 분 한두 분만 좀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좀 이제 즉각적으로 좀 급하게 지원된 인력으로 좀 충당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소속팀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담당하시는 분 한 분 외에 한두 분만 더 추가로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 팀장님이 계시고 확진자분이 이제 나왔고 환자관리팀이 있고 배분해주는 분이 있고 현장 역학조사팀이 있고 검체 채취팀이 있고 소독팀이 있고 자가격리팀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먼저 팀장님이 환자관리팀에게 확진자를 분배해주고 여기에 4분이 있다면 1명씩 배치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환자관리팀은 이제 확진자 통화를 해서 기초 역학조사서를 작성을 하고 심층 역학조사서를 약간 이제 가장 기초 버전이죠. 작성을 하게 되고 조사서를 현장 역학조사팀에 공유를 하면은 여기 배분해 주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거나 이런 걸 빼면서 이렇게 배분을 해주실 수 배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군,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 등은 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연락을 드려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검체팀에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가족, 친척, 지인들 연락을 하면서 뭐 오전에 확진자가 나와서 12시 전까지 와서 검사를 받으세요 안내를 하고 명단을 일로 공유를 하면은 이 보건소에서 12시 전에 오시는 이런 분들을 명단 체크하면서 이제 모은 다음에 빠르게 이제 보안원으로 가서 오후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좀 오지 못해서 검사를 받지 못한 일부 명단은 또 확인을 해가지고 오후에 추가로 검사를 하면 될 듯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역학조사팀이 다녀오고 환자관리팀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접촉자 분류를 하고 검사 대상자 등을 결정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검사 대상자, 그다음 접촉자 해서 격리까지 필요한 자를 분류해서 명단을 이제 각각 다 공유를 하게 됩니다. 검체체트팀 같은 전달을 하게 되겠고, 검체체트팀은 이런 명단을 공유 받으면은 이제 자가격리자는 검사 받으러 왔을 때 격리 통지서를 발부를 바로 해주면은 좀 일이 좀 수월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학원이나 학교, 직장 등 명단이 있는 검사 대상자는 검사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누락된 사람은 없는지, 뭐 누락됐다면 나중에 이제 다음 날이라도 좀 확인을 해서 추가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가격리팀은 이 자가격리자 명단을 대상으로 시스템 등록하고, 그다음에 유선으로 설명을 드리고, 소독팀은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와 날짜를 봐서 소독 절차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은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해보신 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해보셨겠지만 그 되게 이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뭐 생각하기에는 그냥 딱딱딱 뭐 기억나시는 동선 받아가지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접촉자 분류 딱딱딱 안내해서 검사 받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기억도 잘 못하시고 거짓말을 치시는 분도 있으시고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검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자가격리자 통지를 했는데 난 자가격리자 아니다라고 따지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뭐 기억이 잘못돼서 좀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각각 그 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각 지자체마다 좀 어느 정도 좀 잡힌 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을 좀 첨가해서 좀 유동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강의라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김은미 지원단 역학조사 팀장님으로부터 역학조사서 작성 요령입니다.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지원단 역학조사팀 팀장 김은미입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서 작성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서를 작성해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 환자 발생 최초 인지한 보건소에 작성하는 것으로 신속한 역학조사로 확진환자 동선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접촉자 분류를 진행함으로써 추가적인 확진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대응체계 역학조사 모식도, 기초역학조사 기본 원칙,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기초역학조사서 작성 방법, 심층 역학조사서 작성 방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소에 이중상자, 의심 환자 등 신고가 들어오면 검체를 채취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인간검사센터로 검사 의뢰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검사를 진행하여서 확진자 발생 시에 도청으로 확진자 발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도청에서는 질병관리청으로 똑같이 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대응하기 힘든 집단 사례 발생 시에는 강원도청으로 요청 시에 도역학조사팀과 감염병관리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 순서는 보건소에서 도청으로 확진 환자 발생을 신고하고 기초역학조사서를 송부하게 되면 도청에서 병상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는 확진 환자를 격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접촉자에 대한 확진 환자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하는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불확실한 기억이나 거짓 진술, 정보 누락, 은닉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및 보완 조사를 하여 신용카드, DUR, GPS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병상 배정이나 확진 환자 이송은 앞당겨지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초 역학조사 기본 원칙으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면 환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신 버전의 기초 역학조사서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21년 1월 22일 기준 9-5판이 최신 버전의 기초 역학조사서입니다.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기 위하여 GPS, DUR, 결제 내역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여야 합니다. 선행 확진자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원 및 감염 경로 조사를 위해 증상 발생 전 14일 동안의 동선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중상자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를 접촉자로 조사를 합니다. 기초 역학조사 시에는 지자체용 지침 9-5판의 서식 5번 역학조사 사전 구지문을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하여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역학조사 대상임을 고지하고 역학조사 목적을 설명하며 역학조사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 면담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며 면담한 내용에 거짓 누락이 있을 경우 법적 처벌이 있음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기초 역학조사서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역학조사서는 글씨는 최대한 또박또박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항목은 역학조사관 출동 배치와 위험도 평가의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빈칸 없이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조사 보건소는 주간 보건소로 즉 최초 인지 보건소로 조사자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시군 확진자와 섞일 수가 있습니다. 신고 기관은 보건소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기관명과 수재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기관의 수재지를 기준으로 확진자 집계가 산출되기 때문에 꼭 신고 기관의 수재지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검사 기관은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한 기관으로 춘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강원대병원 선별진료소 등으로 검체를 채취한 기관명이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많은 보건소에서 채취 기관이 아닌 실험 기관명을 넣고 있습니다. 격리 시작일은 격리가 시작된 날짜를 작성하며 별도 격리가 없었다면 검사일을 격리 시작일로 작성합니다. 만약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장소를 위에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병상 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뒷자리까지 모두 기재를 해야 하며 만약 외국인이라서 주민번호가 없을 시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적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주소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두 가지 주소를 모두 기입하여야 하며 기재 시 해당 시, 군, 구 모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연락처의 경우 환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직업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직종만 기재해도 상관이 없으나 만약에 취약시설 관련자의 경우에는 직장명을 정확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증상 유무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기간이 설정이 되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경우에는 대략 추정된 내용만이라도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보건소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여 실험 기간 및 CT 값을 기록을 해야 합니다. 검사 경위에 따라서 역학조사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검사 경위는 필수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판단과 의사의 소견 및 권장으로 인해 검사를 하게 되었다면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증상 발현 2일 전, 무증상자는 검체 채취 2일 전부터 위험이 될 만한 동선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집단 발생과 역학적인 연관성으로 검사를 하게 되었다면 집단 발생 장소 방문 상황과 해당 장소 내 활동량을 조사합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을 했다면 노출 장소와 접촉 정도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집단 시설 내 감염병을 찾기 위한 추정 감염 경로로는 최초 증상 발병 14일 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상황을 기재해야 하며 확진 환자를 접촉했다면 확진 환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확진 환자의 번호는 시군 번호, 전국 번호를 같이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타 시군에서 확진을 받았다면 타 시군명도 같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방문지 중에 집단 발병이 보고된 이력이 있는 시설이 있다면 시설명을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3.5 선행 확진자는 시도 권역에서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관할 보건소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집단시설 내 전파를 막기 위하여 집단시설 이용력은 최대 잠복기인 최초 증상 발병일 14일 전부터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유증상자는 증상 발현 2일 전, 무증상자는 검체 채취 2일 전부터 접촉한 가족 포함 동거인 및 집단시설 접촉자를 확인하여 동거인의 경우 인원, 관계, 이름 등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단시설의 경우 시설명을 필수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작성 방법으로 작성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소서와 같이 모든 항목에 빈칸 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 또는 무에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에 들어온 기초역학조사서 중 잘못 작성된 사례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사기관 오류 및 정보 불일치입니다. 검사기관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체 채취를 한 기관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실험기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2로 시작되었으나 성별에는 남으로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접촉한 확진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입니다. 타 시군에 확진 환자를 접촉하였으나 타 시군 정보가 적혀 있지 않아서 확인을 했는데 다시 보건소에 재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처럼 타 시군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에는 타 시군 이름과 함께 번호를 적어줘야 하며 전국 번호를 알 경우에는 전국 번호를 같이 적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보 불일치입니다. 검사 경위에 본인이 판단으로 적혀 있었으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검사였습니다. 네 번째로 중복 작성입니다. 확진자 접촉과 선행 확진자의 칸에 동일한 내용을 작성하였으나 선행 확진자 칸은 도에서 시도권역에서 확인을 하여 작성하는 곳으로 관할 보건소에서는 빈 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미작성입니다. 이분은 확진 환자 접촉자로 검사를 받아 확진을 맞으셨으나 증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상이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확진자 분석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심층 역학주사서는 지침상에 있는 양식을 사용하셔도 되고 각 지자체별로 수정하여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확진자 접촉한 사람에 대한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면담자의 정확한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선 내 CCTV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사진이 필요로 합니다. 심층 역학주사서는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둡니다. 확진자 이름, 주민번호, 확진자 얼굴 사진을 넣어야 하며 CCTV 확인 시에는 얼굴이 필요하므로 확진 당시의 사진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확진자 정보는 기초 역학주사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동거인이 있을 경우에는 동거인과의 관계, 이름, 연락처 등이 직업 등이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 정보는 직장명, 업종, 직장 소재지, 전화번호를 넣어야 하며 역학주사 기간 내에 GPS, DUR, 결제 내역 조회 시 필요한 개인 정보들을 작성해야 하며 정보를 얻는 데에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을 가지고 있을 시에는 공유를 요청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정 감염 경로로는 확진자 접촉 내용, 수도권 방문 이력 등 추정 정보들을 넣습니다. 확진자의 모든 동선을 작성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무증상자는 검진 채취일 2일 전부터 작성하나 필요에 의해 기간은 늘릴 수 있습니다. 2일 전 00시부터 자택을 포함한 모든 동선을 작성하며 24시간 중 비는 시간이 없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동선별로 시간, 장소, 이동수단, 상황, 카드 사용 유무, 접촉자 정보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접촉자별로 이름, 연락처, 마스크 유무, 치료 시간 등을 기재해주면 접촉자 분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노출 장소의 정확한 위치나 상호명을 모르는 경우 주변에 측정 지을 수 있는 건물이나 도로명 등을 확인하고 인터넷 지도를 이용하여 노출 장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동선 내에 옷차림 등을 기억하고 있을 시에는 CCTV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확진자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역학조사서 작성 요령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미 팀장님이 아주 강의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의로 우리 강원도 감염병 지원단 오은섭 단장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장 오원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위험 시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발생에 대한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위험 시설이란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집단 거주시설을 말합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발병이 가능하고 이렇게 발생했을 때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적 손실 및 의료의 과부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발표한 매뉴얼의 대상 범위는 관할보건소 담당자, 그리고 고위험 시설 감염관리 담당자, 그리고 강원도 즉각 대응팀이 대상 범위입니다. 본 대응 매뉴얼은 절대적인 권고사항은 아니고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셔야 합니다. 대응 주체는 즉각 대응팀, 강원도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수도권 질병대응센터나 질병관리청에서도 파견을 오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대응 주체로는 관할보건소가 대응 주체입니다. 대응 절차는 초기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바로 초기 조치 사항을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즉각 대응 팀이 파견이 되면 관할 보건소에서 회의를 하고 고위험 시설로 또 이동하여 고위험 시설에서 발생 상황을 브리핑을 듣고 고위험 시설 확진자 발생 구역의 현장 조사를 하고 다시 모여서 고위험 시설 현장 대응 행위를 통하여 대응 대책을 확정짓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을 하고 추적 관리를 하는 7개의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조치 사항입니다. 초기 조치 사항은 아마도 그 고위험 시설의 경우 검사 결과가 관할 보건소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면 고위험 시설로 연락을 해주게 됩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이 했다고 인지하면 모든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진자 발생 구역에 있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5종 세트를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확진자 발생 구역에 있는 다른 사람, 의료진 외에 다른 사람은 KF94나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 발생 구역을 출입구를 봉쇄하고 그 확진자 발생 구역 내에 있는 병실 간 사람의 이동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 후에 확진자를 1인실로 격리를 하고 확진자가 있었던 병실을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고 환경 소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진자 발생구역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관할 보건소와 상의하여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기초역학조사서를 작성하여 강원도 방역대응과로 통보를 하게 되고 강원도 방역과는 즉각 대응팀의 파견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초기 조치는 관할 보건소와 고위험 시설,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이러한 조치 사항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즉각 대응팀이 파견이 되면 관할 보건소에서 관할 보건소 회의를 시행합니다. 참석자는 보건소장님, 관할 보건소 담당자, 강원도 역학조사팀, 위기대응팀, 감염관리 전문가로 감염관리 의사, 감염관리 간호사, 그리고 강원도 감염병관리 지원단이 참석하게 됩니다. 관할보건소 담당자는 기초역학조사서를 바탕으로 6화 원칙에 따라 발생 상황을 브리핑해 주셔야 합니다. 관할보건소 회의가 마치면 고위험 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고위험 시설, 그래서 고위험 시설 발생 상황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고위험 시설 청결 구역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감염관리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보통 감염관리 전문가들이 고위험 시설 청결 구역에서 발생 상황 브리핑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아마 드릴 겁니다. 참석자는 고위험 시설 기관장, 병원장 이런 분들과 감염관리 담당자, 시설관리 담당자, 인력관리 담당자도 모두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관할 보건소 담당자께서는 이 네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역학조사팀, 위기대응팀, 감염관리 전문가, 강원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참석하게 됩니다. 고위험 시설 발생 상황 브리핑에서 첫 번째는 고위험 시설 감염관리 담당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병원은 정형외과 환자가 주로 있는 병원이고 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병원이고 200병상이며 주로 와상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건물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시설 소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 증상 발생 14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의 이동 동선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 이동 동선에 따른 접촉자 명단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확진자 발생 구역을 출입한 출입자 명단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확진자 발생 구역 내에 사용한 린넨이나 감염성 폐기물을 어떻게 이송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확진자 발생 구역 환경 소독 및 청소 상태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개인 보호구 착탈이 및 손위생 교육을 시켰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개인 보호구 5종 세트, 수술용 덧가운, 비닐가운, 손소독제 보유량도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구 5종 세트라 하면 여기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레벨 D 방호복, 고글 또는 안면 보호대, 그 다음에 N95, KF94 또는 N95 마스크, 더신, 장갑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보면 그 개인 보호구 5종 세트 안에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요. 장갑이 하나밖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이 개인 보호구 5종 세트를 구입하실 때는요. 반드시 장갑이 속장갑과 겉장갑 두 개가 들어있어야만이 나중에 탈의할 때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갑이 두 종류가 들어있는 색깔이 달라야 돼요. 또 왜냐하면 색깔이 달라야 하나가 바깥쪽이 찢어지면 찢어진 것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속장갑과 겉장갑은 색깔이 다른 종류로 구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개인 보호구 4종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레벨 D 방호복 대신에 수술용 덧가운입니다. 이게 부직포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용 덧가운, 고글 또는 안면 보호대, KF94 또는 N95 마스크, 장갑 이렇게 해서 4종 세트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진은 비닐 가운 또는 AP 가운이라 하는데요. 이 AP 가운은 레벨 D 방호복이나 수술용 덧가운 위에 덮어 쓰게 되는 가운입니다. 이거 단독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방어 효과가 없습니다. 이 접촉만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비닐 가운 또는 AP 가운을 단독으로 착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위험 시설 관리 담당자가 보고해야 될 상황입니다. 확진자 발생 건물의 도면을 보여주시고요.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확진자 발생 구역 내의 구조입니다. 병실, 출입구, 공용시설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진자 발생 구역 내에 공조기 및 냉난방기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고위험 시설 내 CCTV 위치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그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이동용 음악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의료진 탈의실이 설치 가능한 장소와 청결구역 내에 의료진 휴게실이 설치 가능한 장소도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고위험시설 인력관리 담당자가 보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위험시설 인력관리 담당자는 각 직군별로 인력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감염관리 담당자의 보고사항과 시설관리 담당자의 보고사항과 인력관리 담당자의 보고사항은 사전에 고위험시설 발생사항 브리핑 전에 관할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준비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빨리 그 현장 조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확진자 발생 구역을 직접 들어가서 보는 현장 조사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업무를 분장해야 됩니다. 확진자 및 접촉자를 조사하는 것은 역학조사, 강원도 역학조사팀,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리고 고위험시설의 확진자 발생 구역의 수간의사 선생님이 비교적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점검은 감염관리 간호사나 감염관리 의사, 그리고 고위험시설 감염관리 담당자, 고위험시설 시설관리 담당자가 맡아주셔야 됩니다. CCTV 검토는 현장 조사 때부터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CCTV 검토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때 시행하지 않으면 현장 조사가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CCTV 검토는 보건소 담당자와 시설관리 담당자나 고위험시설 행정직원이 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력 배정 및 퇴원 가능한 환자의 명단을 파악하는 것은 위기대응팀과 인력관리, 고위험시설 인력관리 담당자가 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회의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실제 그 고위험시설 내 문제점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조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대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확진자 조사는 앞에서 여러 번 언급됐지만 정상이 유무, 정상이 있다면 정상 발현일, 확진일, 발현 정상을 조사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 유무, 그다음 이동 동선을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조사해 주셔야 되는데 정상 발현 14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이동 동선을 시간대별로 추적하셔야 됩니다. 접촉자 조사는 확진자가 정상 발현 이틀 전부터 확진자가 격리되는 시점까지 접촉자들을 개별로 조사를 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뭐 입원해 있는 환자나 아니면 의료진 대상으로 대충 뭐 접촉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고요. 접촉을 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개별로 조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확진자와 접촉 일시 또는 시간, 기간, 그 정상 유무, 정상이 있다면 정상 발현일, 발현 정상 등을 조사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 정도, 그다음 밀접 접촉의 정도도 조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거고 굉장히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이 작업이 잘 되어야만이 대응 조치를 적절하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점검입니다. 확진자 병실의 구조를 파악하고 확진자 발생 구역의 공용시설을 또 파악해야 됩니다. 공용시설이라 하면 어떤 병원은 옛날에 지어져서 병실 안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없고 병동 안에 샤워실이나 그 화장실이 하나만 있는 공용 샤워실이 있고 공용 화장실이 있는 요양병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공용시설 또 탕비실 그 다음에 식당 공용 휴게실 이런 거에 대한 공용시설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 발생 구역의 환경 소독 및 청소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확진자 발생 구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하는 출입 동선을 보셔야 되고요. 의료진의 탈의실 및 휴게실 설치 가능 장소도 현장 조사에서 파악하셔야 합니다.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동 동선을 살펴야 되고 사용한 린넨 및 감염성 폐기물 이송 경로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식사나 음료수 같은 물 같은 식음료의 이송 경로도 파악하셔야 되고 의료물품 및 의료기자재의 이송 경로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현장 조사가 충분히 되었다면 다시 모여서
역학적 연관성을 추정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고위험 시설 현장 대응 회의를 시행해야 합니다. 참석자는 기관장께서 참석을 반드시 해주시오. 기관장이 없으면 행정력을 일반적으로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관장이 참여하고 감염관리 담당자, 시설관리 담당자, 인력관리 담당자가 참석을 하시는 중에서 최종 회의를 하셔야 합니다. 밀접 접촉자의 분류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고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일반적으로 말하는 밀접 접촉자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의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밀접 접촉의 정도가 높은 경우 정의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확진자와 2m 이내 접촉한 경우를 밀접 접촉을 했다고 판단을 하죠. 근데 이런 상황만으로 밀접 접촉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고위험 시설은 건물 안이기 때문에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확진자와 신체 접촉을 한 경우는 다 밀접 접촉이 높음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한 확진자와 식사를 하거나 확진자가 있던 공간 안에서 식음료를 섭취한 경우도 밀접 접촉을 높음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한 밀폐된 공간 안에서 KF94 이상, KF94나 N95, 일반적으로 환자나 보호자들이 N95 마스크를 잘 끼지는 않습니다. 이게 숨쉬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요. 보통 KF94 마스크를 끼는데요.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확진자와 함께 있은 경우, 예를 들면 하나의 병실 안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확진자와 같은 방 안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KF94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 일반적인 덴탈 마스크를 꼈다. 밀접 접촉이 높음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 내에서는 확진자의 그런 비말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전파가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어로졸 전파는 일반적으로 덴탈 마스크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의 종류에 따라 밀접 접촉의 정도가 높음, 중간, 낮음으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마스크를 사용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또한 KF94 이상의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확진자에게 에어로졸 생성 처치를 시행한 경우, 에어로졸 생성 처치를 시행한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와상 환자라서 스스로 객담을 가래를 뱉어내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비인두 석션을 하잖아요. 석션, 흡입을 해주죠. 그게 바로 에어로졸 생성 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에어로졸 생성 처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글 또는 마스크는 물론 고글 또는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노출되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다음 밀접 접촉의 정도가 중간인 단계는 사실은 밀접 접촉의 단계가 불확실한 경우인데요. 실제 그 고위험 시설 역학조사를 나와서 CCTV를 보면 확진자 접촉 시에 마스크 착용은 의료진들이 되게 잘하십니다. 거의 100% 하세요. 근데 마스크 손 씻기는 거의 안 하세요. 근데 확진자가 나와서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간호사가 확진자에게 주사를 놓고 갔어요. 근데 손 씻기 안 하고 간호사실로 가서 자기 마스크를 다시 만진다든지 눈을 비빈다든지 하면 이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위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보통 중간 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낮은 경우, 밀접 접촉의 정도가 낮은 경우는 확진자 발생 구역 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잘했고 손위생도 잘한 경우를 낮음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접 접촉자에 대한 조치는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없고요. 고위험 시설의 확진자 발생 건수나 상황에 맞게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퇴원이 가능한 환자는 집으로 퇴원을 시키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퇴원이 가능한 환자를 계속 고위험 시설 내에 두게 되면요. 고위험 시설의 업무 로딩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 되면 제대로 된 감염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퇴원이 가능한 환자는 집으로 퇴원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환자의 명단은 관할 보건소로 반드시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집 이외로 다른 병원 내지는 다른 집단시설로 퇴원은 절대 불가하고요. 퇴원이 불가한 경우에 고위험 시설에서 결국은 수용을 하셔야 합니다. 밀접 접촉의 정도가 높은 경우,
이제 밀접 접촉을 한 환자는 가능한 1인실로 격리를 하셔야 되고요. 밀접 접촉을 한 다른 사람, 뭐 간병인이나 보호자나 이런 사람, 의료진이나 이런 사람은 그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밀접 접촉의 정도가 중간인 경우, 즉 밀접 접촉을 한 환자가 그 위험도가 중간 정도 되면 코호트 격리를 하시고요. 그 외 다른 접촉자는 집에서 능동 감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밀접 접촉의 정도가 낮은 경우는 밀접 접촉을 한 환자는 수동 감시라는 용어는 요즘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요즘의 용어는 아닌데 이런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간호사들이 가서 매 시간마다 가서 혈압이나 체온을 체크하고 정상을 묻잖아요. 이런 것은 능동 감시가 아니고 수동 감시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밀접 접촉을 한 사람은 능동 감시나 보건 교육을 고려해야 합니다. 확진자 발생 구역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확진자 발생 구역에 투입할 의료진, 직원, 간병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진, 직원, 간병인 명단을 작성하고 또한 근무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의료진이나 간병인은 교대 근무를 일반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간병인은 24시간 그 확진자 발생 구역에 환자를 두더라고. 그래 되면 이 간병인이 100% 걸려요. 이 100% 간병인이 걸리면 이 간병인이 걸림으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환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간병인도 교대 근무를 시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12시간 근무하고 12시간 쉬게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간병인이 자기가 절대 그 확진자 발생 구역으로 못 들어가겠다 하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간호사나 간호보조 인력이 환자의 간병을 담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간호사나 간호보조 인력을 투입해서 이 간병까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 직원, 간병인에게 개인보호 착탈이 및 손위생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 이동 동선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의료진과 직원들은 잘 챙겨요. 고위험 시설에서. 근데 간병인에 대한 개인보호 착탈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간병인이 뚫리면 전체가 뚫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병인에 대한 개인보호 착탈이 및 손위생 교육도 반드시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탈의실 설치입니다. 탈의실은 오염구역 내에 자연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탈의실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곳이 오염구역 내에 별로 없어요. 건물 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야외에 천막, 텐트 형태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훨씬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저렴합니다. 야외에 하는 게 어떨까? 또 추운 날씨에 야외에 나가는 게 좀 꺼려지기는 하는데요. 안에 그 건물 안에 탈의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야외에 천막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훨씬 관리가 쉽습니다. 오염구역 내에 자연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 꼭 탈의실을 설치해야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를 해서 탈의실 내부를 음압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그냥 야외 천막 형태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탈의실 내에는 조명, 감염성 폐기물 용기, 손소독제, 소독 티슈, 장갑, 전신거울, 책상, 의자, 소독 발판, 그리고 개별 포장됨입니다. 한꺼번에 패키지로 포장된 KF94 마스크가 아니고요. 한 장씩 포장된 KF94 마스크를 배치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탈의실 내에 개인보호구 탈의 순서의 안내판을 부착해 주시고요. 탈의실을 나가기 전에 소독 발판에 신발 바닥을 소독한 후에 탈의실을 나가게 하고 탈의실에서 나온 후에 오염구역 진출 명부를 반드시 기록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탈의실이 결정이 되면요.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염구역에 진입하는 동선과 진출하는 오염구역에서 나오는 동선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오염구역에 진입 시에는 차기실에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진입명부를 작성한 후에 오염구역으로 진입하시게 해야 합니다. 오염구역에서 나갈 때에는 탈의실에서 개인보호구 탈의를 한 후
오염구역에서 탈의실을 나가고 탈의실에서 나온 후에 진출 명부를 작성하고 청결구역으로 이동하여 샤워를 한 후 근무복을 교체시키게 해야 합니다. 근무복은 일반적으로 그 간호사인 경우는 간호사복이 여분이 있으면 한 벌씩 빨아서 입게 하면 되고요. 의사들은 대부분 수술복을 입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수술 가운 가격 그래 안 비싸거든요. 수술복이 싼 거는 한 3만 원이면 아래 위 하나씩 다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복이 없으면 충분히 수술복 같은 것을 구매를 해서 근무를 하고 나온 사람은 샤워를 한 후에 새로운 근무복으로 입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오염구역 및 청결구역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염구역은 확진자 발생구역 진출 동선, 탈의실, 사용하는 린넨 및 감염성 폐기물, 이송 경로 등이 오염구역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청결구역은 오염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한테 공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염구역을 진입할 때는 개인보호 5종 세트를 착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은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오염구역 내 단시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 앞에서 말한 개인보호구 4종 세트만 착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청결구역 내에서는 상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게 해야 합니다.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를 이송하는 방법입니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를 병원의 구조상 청결구역 내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송 경로를 사전에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음악 카트가 있다면 이렇게 생긴 게 음악 카트인데요. 음악 카트가 있다면 음악 카트를 이용하여 청결구역 내에 이송 경로를 소개시키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사람들을 얻게 만든 다음에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를 이송하셔야 되고요. 음압 이송 카트가 없는 경우에는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에게 레벨 D 방호복을 입히고 KF94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에 이송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환자인 경우에는 이 레벨 D 방호복이나 KF94 마스크를 끼우는 게 착용하게 하는 게 그리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고요.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를 이송한 후에는 그 이송 경로를 환경 소독을 모두 시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 발생 구역 내에 의료진이 어떻게 진료를 해야 하느냐 하면 각 병실 앞에 비닐 가운과 손 소독제를 반드시 배치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요양병원에 몇 번 역학조사를 나간 적이 있는데요. 요양병원은 손 소독제를 간호사실 말고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병실 내에 사실은 원래 의료기관이라 하면요. 각 침대마다 손소독제가 다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각 침대는 고사하고 각 병실 앞에도 손소독제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손소독제를 각 병실 앞에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각 병실 내에는 감염성 폐기물 용기를 배치를 시켜야 합니다. 의료진이 병실을 들어갈 때는 개인보호구 5종 세트 위에 비닐 가운을 착용하고 손위생을 시행한 후에 병실로 들어가야 되고요. 의료진이 병실을 나올 때는 비닐 가운을 벗어 감염성 폐기물 용기에 넣고 나온 후에 손위생을 시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병실 내에 환자와 직접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을 가래를 뽑아야 된다고 하면 에어로졸 생성 처치를 하는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환자를 1인실로 이송한 후에 석션을 한 후에 다시 원래의 병상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의료진 및 간병인 휴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의료진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은 고위험 시설에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잘 동의를 하는데요. 간병인 휴게실을 설치를 해주라 하면 그걸 왜 자기들이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하고 되게 좀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고위험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요. 의료진이 걸리나 간병인이 걸리나 그 고위험 시설에
휴게실에서는 굉장히 낭패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간병인의 휴게실도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휴게실은 반드시 청결구역 내에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청결구역 내에 샤워실이나 화장실이 구비된 휴게실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의료진이나 간병인이 휴식할 수 있도록 침대, 그리고 각각의 침대 앞에 손소독제를 배치해 주시고요. 의료진이나 간병인 간의 밀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개의 휴게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휴게실을 만들어서 의료진이나 간병인들이 분산 수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실 내에서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게 해야 하고, 식사는 일회용 용기로 개별 포장을 하고, 물은 페트병 생수로 휴게실로 직접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절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사용한 린넨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환자복, 사용한 환자복이나 아니면 그 이불, 그 다음에 침대 시트 이런 거 있잖아요. 옷감 같은 건데, 사용한 린넨과 감염성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하면요. 확진자 발생 구역 내에 폐쇄된 공간 또는 뚜껑이 있는 폐기물, 그 린넨이나 감염성 폐기물 용기에 뚜껑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반드시 보관을 하고요. 사용한 린넨 또는 감염성 폐기물의 이송 경로, 이걸 어딘가 외부로 반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송 경로를 사전에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송 요원을 지정하여 매일 개인 보고 사종 세트를 착용한 후에 사용한 린넨과 감염성 폐기물을 확진자 발생 구역 외부에 있는 별도의 보관 장소로 매일 이송을 시켜야 됩니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이송시켜 주셔야 돼요. 이 별도의 보관 장소는 보통 병원 건물 바깥에, 보통 병원 건물 뒤쪽에 이렇게 보통 폐기물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별도의 보관 장소로서 그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별도 보관 장소에 보관 중인 린넨은 지침에 따라 세탁을 하거나 전문 세탁업체에 위탁을 하셔야 되고요. 별도 장소에 보관 중인 감염성 폐기물은 매일입니다. 이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매일 의료 폐기물 수거 전문 업체가 수거하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감염성 확진자 발생 구역에서 그 보관된 린넨이나 폐기물은 매일 별도의 보관 장소로 이동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 중인 감염성 폐기물은 매일 의료 폐기물 전문 수거업체가 수거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고위험 시설에서 돈이 더 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나 음료의 준비 및 이송입니다. 식사는 조리실에서 일회용 용기로 환자나 그 확진자 발생 구역 내에 있는 환자나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위한 거죠. 식사는 조리실에서 일회용 용기로 개별 포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1인당 페트병 1 내지 2리터 정도의 생수를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식음료의 그 이송은 조리장에서 확진자 발생 구역까지 식음료의 이송 경로를 사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로 이송 시에는 엘리베이터 내에 식음료만 넣어서 확진자 발생 구역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송한 후에 연락을 하여 확진자 발생 구역의 근무자가 수령한 후 엘리베이터 내부와 이동 카트를 환경 소독을 시행시켜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조리사가 타고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조리사는 밑에서 엘리베이터만 식음료만 넣어주고 엘리베이터를 위로 이송, 3층이 만약에 확진자 발생 병동이라면 3층을 눌러서 이송시키면 이 엘리베이터에서 식음료를 꺼내는 것은요, 확진자 발생 구역의 간호사들이 주로 하셔야 합니다. 의료물품 및 의료기자재 이송이다. 의료물품이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약이나 수액이나 그 다음에 드레싱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의료물품이고요. 의료기자재는 제일 대표적인 포터블 엑스레이 같은 거, 그 다음에 혈압기나 체온계 같은 이런 기자재입니다. 확진자 발생 구역으로 의료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소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회용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드레싱 세트 같은 거는 쇠로 된 드레싱 세트는 폐기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일회용 드레싱 세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쓰는 게 한번 쓰고 폐기를 해버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드레싱 세트를 다시 소독하게 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의료 물품을 확진자 발생 구역에서 반출할 때, 꺼내올 때는 반드시 소독을 시행한 후에 반출을 하셔야 되고요. 소독이 어려운 경우는 폐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확진자 발생 구역으로 반입된 의료기자재, 뭐 포터블 엑스레이 같은 거는 확진자 발생 구역에서 사용 후에 즉시 환경소독, 보통 그 락스를 사용해서 포터블 엑스레이 같은 걸 닦아야 됩니다. 확진자 발생 구역 외부로 의료기자재를 반출할 때는 확진자 발생 구역 내에서 1차 환경 소독을 1차로 락스로 닦은 후에 확진자 발생 구역 외부에서 2차로 다시 환경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뿌리는 환경 소독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 보면 훈증기 같은 거로 보건소에서 많이 뿌리시잖아요. 그거 별 효과 없어요. 닦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면요, 잘못하다가 그 소독약 자체가 굉장히 유해가스거든요. 그걸 덜어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에어로졸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닦으셔야 됩니다. 그 락스 같은 표면 환경제를 가지고 물에 그 수건 같은 거나 아니면 걸레 같은 데 묻혀서요, 닦으셔야 됩니다. 그 훈증기 별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훈증기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훈증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보건소에도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훈증기만 쫙 뿌리고 가시던데요. 그런 소독 방법은 거의 효과 없습니다. 환경소독 및 청소입니다. 오염구역에 청소 담당자를 지정하시고요. 환경소독 및 청소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염구역을 하루에 1회 이상 환경소독 및 청소를 시행해야 합니다. 오염구역을 1회 이상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시행해야 합니다. 확진자 발생 구역의 공용시설, 아까 탕비실이라든 공용 화장실, 공용 샤워실 같은 것은 환경소독 후에 폐쇄를 하시고요. 사용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공용 화장실, 공용 샤워실이 병동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접촉이 많은 부위를 1회 이상 환경소독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실은 간호사들이 손위생을 잘 안 하고 환자 보다가 간호사들이 손위생을 안 하고 간호사실로 돌아오시면요. 손이 많이 닿는 부위, 책상,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전화기, 간호카트, 의료기기 등은 굉장히 오염도가 높아요. 그래서 간호인력이 교대할 때마다 매번 락스로 환경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공조기 및 냉난방기 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은요, 공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기를 강제 순환시키기 위해서 천정에 흡기 덕트와 배기 덕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키는데요. 문제는 이 공조기가 한 병동씩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옆에 옆병실에 확진자가 나왔어요. 여기에 공기가 빨려서 옆에 병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일반적인 사무실은 공조기가 없는데요. 병원 환경은 강제 환기를 위해서 공조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조기 도면도 확보를 해서 운영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진자 병실은 절대 공조기 운영을 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공조기 덕트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창문을 개방해서 자연 환기를 시켜야 되고요. 확진자 병실 외의 병실은 식사 후에, 왜냐하면 식사 후에 마스크를 벗고 환자들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식사를 하면서 씹는 거, 이렇게 음식을 씹는 것만으로도 비말이나 에어로졸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서 자연 환기를 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공조기 가동 유무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확진자 발생 구역의 냉난방기는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추운 겨울이나 아니면 더운 여름에 냉난방기를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냉난방기의 풍속을 최소화하고요.
풍량을 사람으로 향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진자 발생 구역 내 선풍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이거는 모두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기기예요. 이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뭐 요즘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99% 걸러서 없앤다는 공기청정기 이 광고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믿지 마시고요. 특히 몇몇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보면요, 이 확진자 발생 구역 안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계시던데요. 공기청정기는 보통 원리가 공기청정기 아랫부분에서 공기를 흡입해서 필터를 거쳐서 위쪽으로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주는데요. 그 위쪽에 나오는 부위가 만약에 바이러스로 오염이 되어 있으면 에어로졸이 생성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로졸 생성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은 전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다음 엘리베이터 운영입니다. 고위험 시설 내 엘리베이터가 한 대만 있는 경우에는 다른 층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고위험 시설 환자 발생 구역에 설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확진자 발생 구역에 환자 이송을 위해서 꼭 엘리베이터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엘리베이터 내부를 환경 소독을 하고 다시 다른 층에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고위험 시설 내에 엘리베이터가 2대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한 대를 확진자 발생 구역 전용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사용 후 엘리베이터 내부를 환경 소독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운행을 중단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 또는 오염된 물품을 엘리베이터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 내부를 환경 소독을 시행하고요. 자연 환기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1시간 이상 운행을 중단시키셔야 됩니다. 이때 운행을 하시면요, 엘리베이터 표면은 환경 소독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제거가 되는데 그 확진자가 탔던 엘리베이터 안에 공기는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운행을 중단시켜서 엘리베이터 아래 위쪽으로 자연으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대응 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났다면 보고서 작성입니다. 보고서 작성은 대부분 즉각 대응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시설 현장 대응 보고서를 작성하면 강원도 역학조사팀장에게 저희들은 이제 전송을 시키고요. 강원도 역학조사팀장님이 관련 보건소나 아니면 강원도 관련 부서에 이렇게 이 역학조사 보고서를 배포를 하시게 됩니다. 현장 대응 보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은요, 상황평가회의 개요, 그 다음 발생 개요, 조치 개요, 그 다음에 고위험 시설에 현장 대응 보고서를 직접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위험 시설에게만 통보해야 될 사항들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것만 나중에 역학조사팀장님께서 고위험 시설로 통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 사진 첨부를 해야 합니다. 추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고위험 시설 확진자나 유증상자 발생을 한번 이렇게 현장 방문을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매일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관할보건소에서 계속 하시고요. 필요시에 검사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 및 피드백을 위해서 관할보건소 담당자, 그 다음에 즉각대응팀, 그 다음에 고위험시설 감염관리 담당자로 구성된 단톡을 좀 개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위험시설 확진자 추가 발생 시에는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에 필요시 추가적으로 현장 방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생각하시는 중에 저희 오늘 발표한 내용 녹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파워포인트 내용도 내용과 실제 이것보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조금 더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 10몇 장으로 된 매뉴얼은
저희 강원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가셔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뭐 특별히 질문 없으면 함수건 부단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교육을 들어주신 담당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여러분들 개인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설문지를 열어 클릭하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비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